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프 호킨스의 천개의 뇌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책,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 빌 게이츠 등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인간입니까? 라는 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천개의 뇌를 살펴볼 텐데, 이 책은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가 뇌과학에 대한 어떤 이론,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하고 2부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AI, 어떠한 방식으로 AI를 설계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의 AI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2부,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부까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자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자이고 컴퓨터공학자이다. 신경과학 연구기업인 누멘타와 레드우드 신경과학 연구소의 창립자이다. 핸드헬드 컴퓨팅 분야를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미국 공학학술원 회원이다. 그래서 이 저자의 장점이라면 신경과학을 연구를 오래 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IT 쪽으로 계속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래서 신경과학과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적의 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능은 무엇이고 뇌는 지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데에 천개의 뇌 이론을 제안한다. 오늘날의 AI는 왜 지능이 없는지,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발적이고 혁신적이기에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제프 호킨스를 다윈과 닮은 과학자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신경과학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버논 마운트 캐슬입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피질은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회로를 반복적으로 계속 복제함으로써 점점 커진다. 신피질은 커지면서 단지 면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께도 늘어난다. 마운트 캐슬은 사람의 신피질은 쥐나 개의 신피질보다 훨씬 크지만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단지 그 기본 요소를 복제한 것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머리에는 이제 오래된 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피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신피질은 쥐나 개도 가지고 있는 신피질인데 사람의 신피질이 기능적으로 쥐나 개의 신피질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크기가 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피질의 모든 부분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각각의 영역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피질 영역을 눈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된다. 같은 영역을 귀에 연결시키면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이 마운트 캐슬, 그는 신피질의 기본 단위를 피질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신피질에는 짧은 스파게티 가닥 15만 개가 수직 방향으로 촘촘하게 늘어서 있다. 마운트 캐슬은 각각의 기둥은 다시 수백 개의 소기둥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소기둥 안에는 100개를 조금 넘는 신경세포가 모든 층에 걸쳐 뻗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의 이 겉표면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피질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상 위와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중 하나만 아주 조금만 변해도 그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변화는 즉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나의 신피질이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낄지 수많은 예측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심피질에 이제 그 피질 기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무수히 많은 소기둥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신경세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심피질에서 이 방에서 수십 개의 물체들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개의 물체가 만약에 그 예측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위치가 바뀌었다던가 그런 것을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알아낸다는 거죠. 뇌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뇌가 예측을 하려면 정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심피질이 세계 모형,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모형들을 배우고 그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이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심피질이 이 방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모형에 실제 방이 잘 들어맞는 거죠. 근데 어지럽혀져 있다라는 것은 그 방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형에 비해서 실제 모양이 어그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감각 입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세계 모형을 배운다. 사물과 장소와 행동의 구조를 발견하려면 대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집의 구조를 이제 파악하려고 할 때 이리저리 둘러보게 되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아래에서 보고 위로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형을 우리가 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심피질은 움직임을 통해서 세계 예측 모형을 어떻게 배울까?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면 심피질을 역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예측이 신경세포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질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소기둥이 있고 그 안에 또 신경세포들이 존재한다. 예측은 한 신경세포가 어떤 패턴을 인식해 가지돌기 극파를 만들고 다른 신경세포들보다 더 일찍 극파를 발화할 준비가 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극파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제 스파이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꽃이 튀기다 할 때 어떤 그 스파이크를 만든다는 거죠. 각각의 신경세포는 수천 개의 먼 쪽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 그 신경세포가 언제 활성화될지 예측하게 해주는 수백 가지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예측은 심피질의 구조에 즉 신경세포에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의하는 X, Y, Z축은 기준틀의 한 예이다. 우리는 전체 심피질이 기준틀을 만들고 그런 기준틀 수천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작용한다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이는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심피질의 모든 피질 기둥이 기준틀을 만든다. 그래서 이 기준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위치가 변하게 되는 거죠. 위치가 변하면서 이제 이 차트에서는 날짜가 바뀌고요. 아래로는 이제 수평적으로는 날짜가 바뀌고 수직적으로는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심피질에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기준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기준툴을 통해서 어떤 물체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모형을 머릿속에 넣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그 모형과 실제 모양이 또 어그러졌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머릿속의 세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속에는 일종의 지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틀이 지도의 격자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지도 위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사용해서 어떤 것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격자세포, 그러니까 지도의 격자세포 같은 거죠. 그런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격자세포와 장소세포,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 어떤 장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세포들, 과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면 할수록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든 피질 기둥에 존재한다는 자신감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격자세포와 장수세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포들이 오래된 뇌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래된 뇌에 존재하는 격자세포와 장소세포는 주로 한 물체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그 물체는 바로 자신의 몸이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몸이 현재 어떤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죠. 반면에 심피질에는 이 회로를 복제한 것이 약 15만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질 기둥마다 하나씩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로를 복제한 것이 15만 개가 있고 이 회로를 복제한 것이 피질 기둥마다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심피질은 수천 개의 위치를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닿는 5개의 손가락, 컵에 이제 5개의 손가락이 닿고 있죠. 컵을 잡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상자를 탐구하는 5마리의 쥐와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자를 탐구하는 5마리의 쥐는 오래된 뇌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들이죠. 오래된 뇌의 격자세포와 장소세포는 자신의 몸 하나를 추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래된 뇌는 한 마리의 쥐밖에 추적을 못하는데 5개의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심피질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는 작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상자를 탐구하는 5마리의 쥐 그런 기능을 5개의 손가락 끝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심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감각이 입력되는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질들을 관찰하게 되죠. 여기가 말하자면 장소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래에는 그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층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격자세포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격자세포에선 위치를 파악해서 장소세포로 보내고 장소세포 쪽에서 이 장소가 어떤 위치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격자세포와 장소세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감각 입력이 먼저 도착을 하고요. 위층의 신경세포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그러면 아래층에서 그 입력과 연관된 위치를 불러오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움직임이 일어나면 아래층이 예상되는 새 위치로 변하고 이에 따라 위층에서 다음번 입력을 예측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다음에 예상되는 것이 그 사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물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파악을 했을 때 다시 B라는 위치로 옮겼을 때 거기에는 무슨 사물이 존재할지를 또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피질 기둥에 격자세포와 대응하는 세포 집단이 있고 장수세포에 대응하는 세포 집단도 있으며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머리 방향 세포에 대응하는 세포 집단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격자세포와 장수세포와 머리 방향 세포는 모두 오래된 뇌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세포 집단들이 심피질에도 존재한다는 것, 그 이론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설은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험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말하자면 이제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입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순간은 새로운 개념이 여러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일어난다. 어떤 문제를 더 오래 붙잡고 씨름할수록 그리고 그 결과로 해결책이 더 많은 제약 조건을 해결할수록 아하 느낌이 더 강해지고 해결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진다. 심피질의 기준틀이 가득 존재한다는 개념은 아주 많은 제약 조건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즉각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와 그가 이끌고 있는 연구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가설입니다. 실험으로 확증된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신을 갖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이론들이 기존의 이론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위치를 이동하고 그리고 장소를 파악하고 이러는 것처럼 개념 언어 고차원 사고도 이런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각과 촉각,
언어, 철학 같은 다양한 능력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인간 지능의 모든 측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 또는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일까? 기준 틀은 모든 종류의 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개념적 지식에도 어떤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개념들의 지식 역시 기준 틀에 저장된다. 뇌가 모든 지식을 기준 틀을 사용해 배열하며 생각은 움직임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고차원적인 생각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심피질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선 움직임과 고차원적 생각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가 기준 틀에서 연속적인 위치들을 활성화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들은 기준 틀의 한 위치와 짝지어진다. 예를 들어 역사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역사적 사실들을 적절한 기준 틀의 위치들에 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무엇 구역과 어디 구역에 있는 피질 기둥들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각에서 이제 무엇을 담당하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 피질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 피질 기둥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피질 기둥들이 어떤 그 재료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어떤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 기둥의 피질 격차 세포는 대상의 기준틀을 첨부를 하고 어디 기둥의 피질 격차 세포는 우리 몸의 기준틀을 첨부한다. 따라서 겉모습과 작용 방식이 비슷한 피질 기둥들이 그 기준틀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데이터와 사실을 나타내기에 좋은 틀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들과 관찰들을 배열하는 데 쓸 훌륭한 기준틀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제가 예전에 쓴 책에 대해서 그 책을 이제 알리는 그런 문구들이었는데요. 이 문구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분류하고 조합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이야기인 거죠. 다만 여기서는 뇌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 뇌과학에 대한 이론을 제시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은 계속 배우는데 대조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는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배치된 뒤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 만약 추가 대상을 인식하도록 배우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상태에서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진정한 지능기계로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인 거죠. 이것을 만들 수 없다. 나는 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 모형을 만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딥러닝 네트워크도 AGI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살아오는 동안 AI 열정이 강하게 솟구치는 물결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 물결에 편승하기를 거부했다. 사용된 기술들이 실제 뇌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고 그래서 그러한 AI 물결은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뇌를 살펴보면 뇌는 모형을 배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작은 스테이플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실제 스테이플러와 정확하게 똑같으면 단지 크기만 작을 뿐이다. 이 작은 모형은 각 부품에 라벨을 붙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스테이플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스테이플러 윗부분을 아래로 누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떠올리고 싶으면 이 작은 모형을 누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 그래서 진정한 지능기계인 AGI는 심피질처럼 지도 같은 기준틀을 사용해 세계 모형을 배울 것이다. 기준틀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의 위치와 사물에 대한 모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달리 진정한 지능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추동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라는 논문들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뇌가 가진 속성을 지능기계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 속성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세계 모형도 변하는 세계를 반영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오늘날의 AI 시스템은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없고 긴 훈련 과정을 거쳐 학습이 완료되면 그대로 현장에 투입된다. 신경세포가 새로운 패턴을 배울 때 한 가지돌기 가지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긴다. 새로운 것을 배우더라도 신경세포는 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움직임을 통한 학습.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학습에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움직임은 반드시 물리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수학 같은 개념과 인터넷 같은 가상 공간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로는 심피즐이 약 15만 개의 피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피즐 기둥이 대상의 모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많은 모형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준 툴을 사용해서 지식을 저장한다. AI 연구자들이 AI를 만드는 움직임과 기준 툴이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이의 간극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로봇공학 같은 경우에는 기준 툴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뇌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 인공지능의 구현에 있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문제에 있어서도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박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그 감각 그걸 강박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강박질은 뇌가 만드는 세계 모형의 일부이다. 오른쪽에 보시는 드레스의 뇌 한때 논란이 됐었죠. 무슨 색깔이냐. 이 색은 우리 뇌가 만드는 세계 모형의 한 속성이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입력을 다르게 지각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모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그라지아노는 심피즐의 신체 영역이 신체 모형을 만드는 방식과 비슷하게 심피즐의 특정 영역이 주위 모형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뇌의 신체 모형이 우리에게 팔이나 다리가 있다고 믿게 하는 것처럼 뇌의 주위 모형은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게끔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오래된 뇌 부분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일부러 기계의 두려움과 감정에 상응하는 것을 집어넣지 않는 한 기계는 설사 작동이 멈추거나 분해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식이 특별하다.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의식을 구현할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의식은 특별할 것이 없다. 그냥 심피질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뇌 부분은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심피질만 구현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래된 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일부러 기계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래된 뇌에서도 일부는 이제 인공지능에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세계 모형을 배우고 끊임없이 그 모형의 상태를 기억하고 기억된 상태들을 끄집어내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건 의식이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겠지만 의식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로 일컬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문제로 간주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계지능의 미래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체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된 뇌, 세 번째는 새로운 심피질이다. 체화는 이동성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 센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체화가 없으면 배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도 일종의 몸이 없으면 배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된 뇌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지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분은 오래된 뇌에서도 끌고 와야 된다.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인간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방향성을 지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래된 뇌에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끌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죽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인공지능에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를 모방할 수 있는 신피질의 등가함을, 신피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계지능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2부까지만 살펴봤고 또 이제 3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뇌과학에 대한 어떤 개론서나 입문서는 아니지만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어떤 설계나 기획이 필요할 때 어떤 그런 대담한 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